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측정할 때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떠한 스펙을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면은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 사용되는 오실로스코프는 대부분 디지털 타입입니다. 왜 디지털 타입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디지털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추가적인 뭐 기능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오실로스코프는 디지털 타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전압 신호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뭔가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장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증폭기를 거쳐서 AD 컨버터에 보내게 됩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 보내서 이 신호를 이제 샘플링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킨 다음에 적절하게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비싼 오실로스코프일수록 당연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스펙에 맞는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잘 적절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아래쪽 그림은 제가 키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오실로스코프를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제가 일부분 캡처해온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대별로 쭉 오실로스코프들이 나와져 있고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스펙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역폭, 밴드위스라고 불리는 대역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깊이, 영어로는 이제 메모리 뎁스라고 불리는 스펙이 하나 또 있겠고, 세 번째로는 샘플링 속도, 샘플 레이스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스펙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 스펙들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우리가 측정하길 원하는 스펙을 만족하는 오실로스코프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 세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고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오실로스코프들은 추가적인 부가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또 메이커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그 기능들이 독특한 기능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대역폭, 최대 메모리 깊이, 샘플링 속도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그런 부가 기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특정한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부가적인 기능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 대역폭, 메모리 깊이, 그리고 샘플링 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밴드위스, 대역폭입니다. 이 밴드위스에 대한 개념은 전자과학생이라면 아마 다들 배우신 개념이 될 거고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즉, 이 주파수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잘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대략적인 범위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만큼의 감쇄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과목에서 봤을 법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현재 밴드위스가 지금 250MHz인 뭐 어떤 상황을 그려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이 250MHz가 되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3dB만큼의 감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dB란 단위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퍼센트로 바꿔보면은 대략 원래 신호의 70.7%만이 이제 온전히 전달이 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이제 감쇄돼서 손실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밴드위스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진폭이 뭐 1V이고 100M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 웨이브를 지금 측정을 하려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에 100MHz의 밴드위스를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100MHz는 밴드위스예요. 그렇죠? 오실로스코프의 밴드위스고 지금 여기 100MHz는 입력되는 사인 웨이브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밴드위스가 100MHz이기 때문에 이 밴드위스에서
마이너스 3dB만큼의 감쇄가 일어나고, 따라서 원래 신호의 70.7%인 0.707V의 진폭만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즉 원래 신호는 1V였는데 0.7V만큼밖에 측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신호를 계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즉 우리가 밴드위스가 이렇게 부족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원래 신호를 왜곡해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을 하려면 밴드위스가 충분한 그런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얼마만큼의 밴드위스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을 또 이해하려면은 복잡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는 대략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오실로스코프의 밴드위스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즉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3배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는 이제 밴드위스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1 사이에 그 트랜지션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클락 스피드의 한 5배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는 밴드위스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00MHz의 한 사인 웨이브를 측정하고 싶다면은 최소 300MHz 정도의 이제 밴드위스를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를 써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제 넉넉하게 디지털 신호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이제 500MHz 정도의 밴드위스를 가지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라이징 펄링 타임을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신호가 이렇게 펄스가 이제 스트림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간격, 주기라고 할까요? 주파수가 100MHz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대략 한 300MHz에서 500MHz 정도의 밴드위스를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falling time과 rising time, 즉 신호의 트랜지션 구간이 매우 짧게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이 짧은 falling time, rising time 구간을 잘 측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밴드위스를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이 각각의 펄스들의 주기는 주파수는 100MHz일지 몰라도 이 트랜지션 타임이 1에서 2나노세컨드로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면 이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의 밴드위스가 1GHz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높아야만 이 신호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시그널들의 주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빨리 뭔가 트랜지션, 즉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밴드위스를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따져봐야 될 조건은 샘플 레이트, 즉 샘플링 속도입니다. 이 개념은 상당히 이해하기는 쉬운데요. 샘플 레이트는 초당 획득할 수 있는 샘플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클락 스피드에 맞춰서, 즉 일정한 간격,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가 샘플링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샘플 레이트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 이러한 단위로 표현이 되는데요. 샘플링 퍼 세컨드, 즉 1기가 샘플링 퍼 세컨드는 1초 동안에 1기가, 즉 10의 구순계의 데이터 샘플을 획득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레졸루션을 하나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레졸루션은 샘플링 레이트의 역수입니다. 즉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즉 1기가 샘플링 퍼 세컨드의 의미는 우리가 최소 1나노세컨드 간격으로 데이터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쉽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촘촘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샘플링하면 할수록 우리가 파형의 디테일함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샘플링 레이트는 크면 클수록 좋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마냥 커질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메모리 뎁스,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메모리 뎁스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스펙은 메모리 뎁스라는 개념입니다. 메모리 뎁스는 쉽게 생각하면은 전체 메모리 용량 같은 개념입니다. 즉 저장할 수 있는 총 데이터 샘플 수를 의미를 하겠고요. 이 아래쪽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측정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 되겠고, 우리가 샘플 레이시 결정이 되면, 즉 특정한 레졸루션 이 간격마다 이제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쭉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시그널이 이제 뭐 수초 동안 혹은 뭐 수분 동안 이렇게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샘플링해서 데이터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메모리의 총량을 우리가 메모리의 뎁스라고 부르고요. 이 메모리 뎁스는 샘플 레이트 곱하기 어쿠지션 타임, 즉 전체 그 측정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을 우리가 어쿠지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두 샘플 레이트과의 곱으로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래쪽 예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할 수 있겠는데요. 5초 동안 우리가 1 마이크로세컨드 간격으로 데이터를 쭉 샘플링해서 저장하고 싶은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간 간격이 1 마이크로세컨드이니까 우리가 샘플 레이스로 바꿔보면은 역수를 취해서 이제 1 메가 샘플 퍼 세컨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에 이제 이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1 메가 샘플링 퍼 세컨드의 샘플 레이스로 5초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측정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총 필요한 메모리 뎁스는 이제 5 메가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5메가 포인트의 메모리 용량을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5초 동안 1 마이크로세컨드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면 최대 메모리 깊이가 이제 점점 이제 오실로스코프 가격이 비싸질수록 이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스펙을 메모리 용량을, 메모리 뎁스를 가지는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있다면 측정이 이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내가 가진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1메가 포인트밖에 없는데 5초 동안에 1 마이크로세컨드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즉 샘플 레이스를 포기를 해서 1 마이크로세컨드 간격이 아니라 그거보다 이제 5배 더 띄엄띄엄한 5 마이크로세컨드 간격으로 이제 샘플 레이스를 바꿔서 이제 측정을 한다거나, 혹은 어퀴지션 타임, 즉 우리가 5초 동안 관측을 하고 싶었지만 이것을 5분의 1로 줄여서, 즉 1초 동안만 관측을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그 시간과 샘플링 레이트과는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은 이제 메모리 뎁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순간이 언제냐면요, 아주 빠르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이런 뭐 구간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런 순간적인 무언가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 레이스는 아주 높게 해야 돼요. 수 나노 세컨드 간격으로 촘촘하게 관측을 해야 우리가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드물게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수초에 한 번씩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발생하는 상황은 또 우리가 수나노 세컨드로 아주 잘게 쪼개서 봐야지만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샘플 레이트도 엄청 크고 또한 어퀴지션 타임도 엄청 길기 때문에 아주 큰 메모리 뎁스를 가지지 못하는 오실로스코프라면 관측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뭔가 높은 샘플 레이트과 긴 어퀴지션 타임을 동시에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세그먼트 메모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그먼트 메모리 기능은 우리가 높은 샘플 레이트를 유지를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시그널들은 매우 높은 주파수 성분, 즉 뭔가 빠르게 트랜지션 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샘플 레이스로 측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러한 빈 시간들, 뭐 데드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빈 시간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메모리 뎁스만으로 측정을 한다면은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요 짧은 구간밖에 우리가 한 번에 측정을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들은 다 길게 보고 싶은데 이러한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기능이 바로 이제 세그먼트 메모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트리거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오실로스코프가 알아서 이렇게 빠르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부분만 잘라서 캡처를 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오실로스코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을 나중에 따로 데이터에 합쳐서 보여주는 기능이 세그먼트 메모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제 가진 오실로스코프도 있고 없는 오실로스코프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오실로스코프들은 대부분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샘플 레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관측하기 원하는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뭔가 관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주 비싼, 즉 메모리 뎁스가 큰 오실로스코프를 사서 전 구간을 이제 한 번에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제 추가적인 스펙 중에 하나는 ADC 레졸루션입니다. ADC 레졸루션은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는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는데, 그 전압을 얼마만큼 잘게 쪼개서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스펙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실로스코프는 8에서 한 10비트 정도,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한 10비트, 예전 것들은 이제 8비트 정도 되는데요. 이 8비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레졸루션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실로스코프가 8비트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체 그 측정하는 전압 구간을 8비트, 즉 2의 8승계로 나눠서, 즉 256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퀀타이징 하고 디지타이징 하고 이제 그 값을 저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0에서 10V까지 변하는 뭔가 사인 웨이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3비트 레졸루션으로 쪼갠다는 얘기는 00000이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즉 2의 3승 8개의 단계로 쪼개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16비트가 된다면은 더 잘게 2의 16승계만큼 나눠서 쪼개니까 훨씬 더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 그림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을 캡처하는 것인데, 이 수직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한 칸에, 이 Y축의 한 칸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전압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밸브를 돌리면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1mV per 디비전, 보통 볼트 per 뭐 디비전, 뭐 10mV per 디비전, 오실로스코프를 써보신 학생분들은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0mV per 디비전이라는 얘기는 이 눈금 한 칸이 지금 10mV만큼의 간격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8비트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아래로, 위로 4칸, 아래로 4칸, 총 8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간격이 10mV라면은 80mV로 진폭을 가지는 신호를 이제 한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8비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다면은 80mV를 256으로 나눈 이 정도의 전압만큼을 최소한 측정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의 밸브를 계속 돌리면은 뭐 1V
per 디비전도 바꿀 수 있고 뭐 2V per 디비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수직한 축에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최대 전압 크기는 바꿀 수 있지만 이 수직 설정과 상관없이 항상 이 화면 안에서의 쪼개지는 이 레졸루션, 즉 이 8비트는 항상 고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 전체 구간이 뭐 8V가 되던 이 전체 구간이 80mV가 되건 오실로스코프는 얘를 일정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계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 오실로스코프가 볼 수 있는 전압의 그 구별 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한 칸 한 칸의 간격을 크게 키우면은 결국은 오실로스코프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금의 그 한도가 커지기 때문에 미세한 전류 신호는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측하려는 신호에 최대한 잘 맞춰서 구간을 이 수직 설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ADC 레졸루션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 관측 가능한 한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도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적인 즉 X축적인 측면에서는 뭐 수 나노세컨드 더 좋은 오실로스코프는 뭐 피코세컨드 이하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즉 매우 짧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들은 잘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지만 이 Y축 즉 전압의 레졸루션으로 보면은 상당히 일반적인 뭐 멀티미터보다 약간 못한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전압의 그 높고 낮음은 정확하게는 측정을 잘 못하는 장비이고요. 그 대신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아주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바로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졸루션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본인이 측정하고 싶은 레벨에 이것이 적합한지, 노이즈보다 이것이 뭐 원하는 신호가 더 큰지 작은지를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오실로스코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